여의도만한 빙하가 떠내려온다. 해수면이 높아진다. 물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에 차츰 둔감해지는 사이 기후변화로 생명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어느덧 우리 바로 곁에서 일어나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굳이 통계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건축물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재난의 주범입니다.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부수는 과정에서 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진정으로 기후재난을 걱정한다면 건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설계의 습관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50년 전에 비해서 1도 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신체의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지구의 온도 상승은 몸의 온도 상승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지하 5층 이상 구토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경제 위기와 팬데믹이 발생해도 자동차는 늘어나고 자동차를 위한 공간은 지하로 점점 확장됩니다. 땅으로 묻히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지만 지하 공사가 지하 생태계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많은 연구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심도 굴착이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중심도, 대심도 굴착이 가뭄과 치수 장애를 야기합니다. 주차장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법정 대수보다 30% 많은 대수를 산정합니다. 요즘은 140%에서 150%로 추가 주차 대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교통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가는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지하 한 층을 더 파괴됩니다. 운전자의 편의와 자동차가 환경보다 중요할까요? 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린 빌딩은 충분한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40년을 살았다면 36년은 실내에서 보냈다는 셈이죠. 두바이는 아마 39년쯤 될 겁니다. 하지만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지만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내에는 의외로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실내 공기의 질, 각종 기구나 실내 장식 물질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 실내 온도, 옆 건물에서 스며드는 각종 유해 물질 등 실외보다 훨씬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피트당 월급 등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불 정도인데 이런 비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빌딩 관리 비용은 스퀘어 피트당 3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린 빌딩을 위한 건물 환경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인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이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지만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쳐 환경을 파괴했다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건설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설업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여름 그린란드 빙상 정상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3일 동안 계속 내렸고 둘째 날 내린 비로 녹아내린 빙하의 양이 평상시 하루 평균의 약 7배였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여름철 빙상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후 다시 얼어붙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빙상이 어는 양보다 녹는 양이 더 많아졌고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상이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은 6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의 3.8%가 만조선, 그러니까 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의 수위보다 아래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한국 인구의 6.7%의 거주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 최소 45% 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1.5도 온도 상승을 억제할 경우에 북극의 소멸 빈도는 100년에 한 번 복원 가능하지만 2도까지 상승할 경우 복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디지털 혁명, 코로나, 초고밀도화되어가는 도시화 현상 등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변화들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해외에서는 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 번역하면 완전한 변화, 탈바꿈, 대대적인 변화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대대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다니시는 회사의 조직 문화나 동료들의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아니면 처음 어떤 종교를 믿게 되었을 때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떠올리시면 어쩌면 매우 큰 스트레스였을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웠다는 것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모두 적응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는 어느 순간에 끝이 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 지구온난화, 디지털 혁명, 코로나, 도시화 현상 등은 전 지구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들은 오랜 세월 우리들 곁에 머물 것이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런 전 지구적인 변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건설 산업에서는 탄소 중립, 친환경 경영 등의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생존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빔을 비롯한 3D 프린팅, 드론,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신기술, 신공법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공법들을 개발, 적용하면서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특별점검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이행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지속가능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각종 건설 폐기물,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저해 요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 환경 친화적인 신기술, 신공법 도입 및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기존 업무 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고도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구 환경을 아름답게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연구를 통해 빔, OSC 공법, 3D 프린팅 등 스마트 건설 기술로 폐기물을 30에서 60%, 탄소 배출을 50%까지 낮출 수 있고 50%의 공사 기간과 30%의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건설 기술을 앞세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가 주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건설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건축의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철골 건물입니다. 이들 재료는 거의 대체 불가입니다. 일부 벽돌 건물이 있지만 벽돌 또한 굽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발생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재료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바이오 브릭, 코르크 블록, 대나무, 해초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예도 있지만 정림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규모와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GLT, CLT 같은 집성 목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과 디자인에서 기존 재료를 어느 정도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혀 다른 물성과 구조 방식을 갖는 재료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시작할 때부터 기술적 측면까지 새로운 프로세스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시도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새로 짓거나 허물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철거물 폐기와 신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에너지 성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설계입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주변과의 관계, 기억, 풍경이라는 자신만의 자산 위에 더해지는 현대 디자인과 기술에 조화는 유니크한 건축의 감흥을 선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라카똥 바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결코 부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준 높은 건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들의 신념과 실천이 수상의 이유입니다. 건축가의 예술적 재능과 건물의 뛰어난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고 스타 아키텍트들에게 편중되던 건축계의 관심이 사회 참여, 컨텍스트의 존중에서 자원 절약과 기후와 같은 지구적 이슈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림건축은 리모델링에서 탁월한 실적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레거시를 중요시하는 기업 사옥들을 리모델링으로 성장, 변신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상하시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축적 실천에는 장벽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인증이나 심의 같은 제도적 장치가 생겨나리라고 예상됩니다. 미국의 리드나 프랑스의 HQE 등 이른바 친환경 제도들이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제도화, 표준화로 인해 건축이 획일화된다라는 한계성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건축가의 상상력을 창의적 개념과 검증된 기술로 발현할 때 더 진화된 건축,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 3가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전지구적인 변화에는 강대국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연대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구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팀에서 상호 간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같이 연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해법을 아무리 열심히 반복해서 사용한다 한들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반대의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살아왔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혁명적인 변화들의 경우 처음에는 대부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너무 빠른 나머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남들이 볼 때 우리를 혁신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적은 노력으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건축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친환경과 디지털을 통한 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림건축이 친환경 건축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 정림건축의 가치를 키우고 더 나아가 미래 지속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 평가 지표이자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S&P나 무디스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ESG를 기업의 신용평가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일정 자산 이상의 기업에 대해 ESG 정보 공시를 2025년부터 의무화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협력 관계가 많은 대기업은 이미 ESG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ESG 경영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정림건축도 핵심 클라이언트와의 기반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정림건축 임직원 모두가 ESG 전략을 세우고 시행 방법을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정림건축 스스로가 ESG를 풀어가다 보면 정림건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되고 새 기후환경, 사회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ESG란 말은 경영계에서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ESG를 안 하는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나 법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도 원하고 공적인 면에서도 추구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가 얼마나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자본 대비 수익을 낼 것이냐가 궁극적 목표였다면 ESG 경영은 한 회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얼마나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회사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하나를 보더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돈도 많고 학식도 많은데 매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많이 이루거나 하진 않았지만 사람 자체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끼죠. 기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림은 오래전부터 가치 경영을 추구해왔고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그들의 가치를 옮겨갈 때 정림과 같이 오래전부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온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